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TV 타고 떠나는 여행. 오늘은 논어 여행 세 번째 주제로 떠나겠습니다. 논어 여행, 우리가 또 새로운 유교의 어떤 그런 사상이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세 번째 여행은 우리가 강원도 강릉으로 떠나겠습니다. 강릉에서 논어 여행하고 매칭이 될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율곡 이이 선생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이 태어난 강릉 오죽한, 태어나서 6살까지 거기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곡 선생에게서 우리가 논어의 어떤 구절을 한번 음미하면 좋을지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공자는 정말 제가 볼 때는요, 마인드 컨트롤이 보통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달한 그런 정말 성현 군자가 아닌가. 성인, 정말 말 그대로 성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귀라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그렇죠, 부귀는 누구나 바라죠.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하게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면 누려서는 안 되고, 가난함은 빈곤함이죠. 이 가난함은 누구나 또 원하지 않죠.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하진 않지만 그것이 불의에 닥쳐와도 감내해야 진정한 군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보통 사람이 그렇게 감당해내기는 쉽지 않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하니 공자가 노나라 사람인데 그 노나라 성문지기가 공자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성문지기, 성문을 지키는 그 병사가 공자에게 그렇게 잘난 공자라면 모든 것이 자기도 원하는 대로 잘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비아냥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하는 사람 말이요 하고 공자를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 참 정말 한참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 그랬더니 공자 제자, 특급 제자 안회 특급 제자가 공자 스승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눈앞에 사람이 어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뭐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스승님, 끝까지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그래야만이 선생님의 가치가 더 돋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공자와 그 특급 제자의 생각은 범인의 생각과는 아주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공자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그 이상은 실현함이 마땅하지만 보통 현실에서는 사실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이상주의적인 어떤 생각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공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쨌든 우리가 눈앞의 이덕을 함부로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앞에 자기가 슬쩍 할 수 있는 물건이나 어떤 이덕이 있다면, 행동이든 물건이든 있다면은 취하겠죠. 어떤 사람은 일부러 강탈도 하는데 암들이나 슬쩍 해도 모를 것 같으면 하려는 사람이 무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기겠죠. 그런데 공자는 그렇더라도 그것을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견득사의,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견득, 이덕을 보면 사의, 생각하라, 옳은가를 생각하라. 이 눈앞에 이덕을 딱 보면 이것을 내가 취해도 될까? 내게 아니니까, 아무리 길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도 내게 아니니까 내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 주인이 와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배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견득사의. 또 다른 같은 표현으로 견리사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논어에서 이덕을 보면, 이익을 보면 똑같은 말이죠. 견득사의, 견리사의.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자는 그 정도로 마인드 컨트롤이 아주 확실한 그런 성인입니다. 공자는 군자라면 늘 생각해야 할 9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볼 때는 명확하게 보는지, 대충 보고 나서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보고, 들을 때는
들을 때는 아주 총명하게 분명하게 들으라는 얘기죠. 흘려가듯이 대충 뭐 이건지 저건지 어렴풋이 듣고 뭐 들은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9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견득사의입니다. 견득사의. 눈앞에 이득을 보면 내가 취해도 될 것인지 옳은 것인지 취해서는 안 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견득사의.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큰 그 반응, 그 뭐라 할까요? 그 감흥을 주는 그런 명구라고 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은 누구나 취하고 싶지만 사실 그것을 취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호된 대가를 치르죠.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그런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례를 보는데 뭐 심지어 물고기조차도 눈앞에 보이는 그 미끼를 잘못 물었다가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습니까? 물고기조차도 그런 참변을 당하는데 사람은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군자라면은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 작은 이익 하나 때문에 평생 살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견득사의를 목숨처럼 가슴에 담고 살아간 우리 성현, 우리 조상 중에 성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철학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 중에 유독 돋보이는 한 분이 또 있죠. 바로 오늘 주인공, 강릉 우리가 가는 주인공 율곡 이이 선생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죠. 오죽헌에서 어머니 신사입니다. 태어나서 강릉에서 6살까지 살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강릉 오죽헌에 가면은 이제 율곡 선생의 동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있습니다. 그 유적지로 이렇게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율곡 선생은요, 그 벼슬길에 나아갔을 때 가족을 100명이나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가장이 됐습니다. 아니 무슨 100명, 가족이 100명이 될 수 있어. 뭐 형제 자매도 다 율곡한테 의탁을 하죠. 특히 형은 또 마청은 또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형수를 또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형수와 또 조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또 가깝고 먼 친척들이 전부 다 율곡한테 의탁을 합니다. 율곡은 그걸 매정하게 내치지를 못합니다. 가족은 누구나가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어릴 때부터 이 사고방식이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챙길 수 있는 최대한 챙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막 팔아서 형제 자매들한테 나누어 줄 정도로 상당히 오늘날 우리한테 큰 그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100명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벼슬길에 나아갔을 때는 녹봉이라도 받으니 쪼개서 같이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살 수는 있지만 벼슬을 수시로 박차고 낙향을 하곤 했거든요. 손주 임금하고 서로 뜻이 안 맞을 때는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항상 물러나곤 했습니다.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간 곳은 바로 주로 해주로 갔습니다. 해주의 석담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대장간을 운영합니다. 아니 조선 역사상 가장 그 최고의 성리학자 중에 한 분인 율곡 선생이 대장간을 운영해서 입에 풀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는 날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뭐 호미 만들어서 팔아서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또 자기 혼자 뭐 호구지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00명의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선조 임금하고도 한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참 가난하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벼슬길 하는 경우가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직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개혁해야 되는데 선조가 못 받아주니 나는 그만두고 나가서 다시는 나 찾지 마시오 하고 나갑니다. 나가면 굶을 게 뻔한데도 그것이 바로 율곡 이이 선생입니다. 이이 선생이 스스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굶는 날이 많다 보니 아주 또 각별하게 친구가 이웃 항해도 그 재령 군수인 최립이라는 친구가 너무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굶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쌀가마니를 우마차에 실어서 보냅니다. 온 가족이 굶던 처에 쌀가마가 실려서 왔으니 온 가족들이 환호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 율곡 선생은 단호하게 돌려보냅니다. 아니 왜 이걸 되돌려보내요?
율곡 선생이 되돌려 보내니 온 가족들이 매달려서 그게 뭐 왜 되돌려 보내냐고 전부 다 가족들이 율곡 선생한테 난리 났습니다. 율곡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그 체립 재령 군수죠. 친구가 예정을 생각해서 자기가 보냈다면 내가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이건 분명히 관아의 곡식이다. 와, 이겁니다. 바로 관아의 곡식이다. 관아의 곡식이라면은 함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빼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군수지만은 사적으로 자기 지인한테 주기 위해서, 그것도 타고올 사람한테, 더군다나 지인한테 주기 위해서, 그건 남용이죠. 그래서 율곡이 먼저 그것을 자기 자신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데 친구까지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되돌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되돌려 보내는데 온 가족은 그동안 굶어 오던 터인데 그것을 되돌려 보냅니다. 남들은 그렇게 굶고 있으면 남의 집 곳간에 가서 쌀을 훔쳐서라도 먹고 살려고 할 텐데 갖고 온 쌀조차도 되돌려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견득사의, 율곡 선생이 목숨처럼 지킨 견득사의입니다. 참 정말 범인이 하기 힘든 일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율곡 선생의 그런 정신 하나만 봐도 우리가 참 우리가 얼마나 남의 물건에 대해서 견물생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율곡 선생이요, 임금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 학교 모범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학교 모범을 치는데 그게 16개의 그 규범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2개 규범이 바로 이 이해득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이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는 있지만 이득을 보면 그것이 옳은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해서 그게 아주 못을 박아 넣습니다. 또한 해주 향약도 그 율곡 선생이 해주 향약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도 과실상규로 부당 이득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이제 견득사의죠. 그래서 부당 이득에 대해서, 부당 이득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챙길 몫이 아닌데도 챙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한다든가 이것을 못하게끔 그 과실상규로 딱 못을 박습니다. 율곡 선생의 이러한 정신이 바로 어느 날 또 오죽헌에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앞에 비석에 견득사의라는 4글자를 단단히 새겨놨습니다. 율곡 선생의 아주 그 핵심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견득사의죠. 그래서 저도 그 오죽헌에 갈 때마다 사실 저 동상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견득사의 4글자 그 문구를 유난히 음미하고 그럽니다. 음미하면서 공자가 이야기했던 그 견득사의, 그리고 율곡 선생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새겨서 바로 온 가족이 배가 굶주리고 며칠 동안 굶주리고 있어도 그 쌀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용기, 이 정신, 우리가 하기는 힘들겠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쉽게 남의 것을 또는 공공의 물건을 함부로 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적어도 한 번쯤 그 자리에 가면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논어 여행을 떠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좀 들어가면은 그 율곡 선생의 그 동상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자경문이라고, 계단 위에 자경문이라고 문이 있습니다. 이 자경문은 지금 그 문은 자경문이라는 문이지만 율곡 선생이 자경문이라는 글을 새긴 그 어떤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경계하는 그런 글을 써놓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율곡 선생이 6살 때 서울로 갔지 않습니까? 6살 때 서울 가서 16살 때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십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때 율곡은 16살인데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왜냐하면은 신사임당 어머니가 스승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율곡 선생이 달리 밖에 어떤 스승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로 어머니한테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성리학을 배우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죠. 이 어머니이자 스승이 돌아가시니 율곡은 얼마나 그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심여살이를, 어머니 묘에서 심여살이를 마치고, 그 19살이 되지 않습니까? 19살에 너무나 허탈해서
가까운 그 금강산에 가서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됩니다. 조선의 유학자가 승려가 됐습니다. 승려 흑불 조선에서 유학자가 승려가 됐습니다. 그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만큼 율곡 선생은 이 자신의 그 허무함을 지금 이 유교 정신으로는 자기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불심으로 어떻게 자기가 한번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떠났는데 거기에서도 자기가 답을 못 얻었답니다. 그래서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한속합니다. 한속해서 다시 그 가까운 금강산에서 가까운 강릉 외갓집으로 옵니다. 외갓집에 오면 외할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갓집에 와서 외할머니 밑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20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는 20살에 자경문을 씁니다. 스스로 경계하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뭐 한 10몇 가지를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해서 내가 천하를 내가 얻는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와, 얼마나 참 멋진 일입니까?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옳지 못한 일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옳지 못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20살 때 딱 써놓습니다. 좌우명이죠. 써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자경문입니다. 이 자경문 문구를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문으로 만들어서 같은 이름으로 해서 자경문 이렇게 만들어서 율곡 선생의 어를 기리게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공자님은 30살에 이립이라고 했거든요. 30살에 이립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 갈 길을 이제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율곡 선생은 20살에 이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공자를 능가하는 율곡 선생이 아니신가? 예, 그런 놀라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율곡 선생은 그 후로 열심히 또 이제 공부도 하고 원래 또 상당히 천재성 어떤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과거 시험, 온갖 여러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무려 크고 작은 시험에서 9번이나 장원급제합니다. 그래서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이 붙었죠. 9번 장원한 공이다. 그래서 참 남은 일생에 한 번 장원하기도 힘든데 과거 급제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장원이라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9번이나 해. 율곡하고 시험 본 사람들은 장원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뛰어난 분이었죠. 바로 이제 오죽헌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오죽헌입니다. 오죽헌이라는 것은 이제 율곡 선생이 이제 태어났던 집의 별채입니다. 별채. 안채가 있고 우리 흔히 집 하면은 사대부 가문에 보면 안채도 있고 그 앞쪽에 바깥쪽에 바깥채가 있어. 사랑채라고 하죠. 사랑채. 남편의 공간 사랑채, 부인의 영역인 안채 이렇게 있지만 그 옆쪽으로 해서 별채가 항상 이렇게 있죠. 예, 바로 여기 오죽헌도 바로 거기 별채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오죽헌이 그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죽헌 건물은요, 조선 중종 때, 조선 전기죠. 조선 전기 때 이미 지어진 건물이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물이죠. 우리 흔히 주택 건물 중에는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이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손꼽히니까 얼마나 건물 자체만 해도 상당히 신비감을 주는 500년 역사를 가진 그런 우리 목조주택이 500년 역사 쉽지가 않죠. 그걸 우리가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면 3칸인데 왼쪽 2칸은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마루로 되어 있고 오른쪽 1칸이 이제 방인데요. 이 방이 바로 신사임당이 용꿈을 꾸고 율곡 선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 앞에는 몽룡실이라고 별도의 현판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가운데 오죽헌이라는 현판이 있는데 이 방 앞에는 몽룡실이라고 현판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용꿈을 꿨다는 거죠. 용꿈을 꾸고 율곡 선생을 낳았다. 이 조선 위대한 성현,
탄생한 땅입니다. 거기 가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또 좋겠죠. 우리가 그 오죽헌에 자주 가서 그런 염원을 좀 이렇게 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죽헌 마당 앞쪽에 뜰에는요, 정말 이 아주 근육질이 탄탄한 벼룩나무가 있습니다. 벼룩나무. 한여름에 얼마나 그 분홍색 꽃이 아름답습니까? 이 벼룩나무가 뭐 정말 500년이 됐는지 400년이 됐는지 500년이 됐는지 탄탄한 그 벼룩나무가 아직도 튼실하게 있습니다. 율곡 선생이 꼬마 어릴 때 어머니하고 같이 그 벼룩나무 밑에서 그늘 아래서 논일고 했을 듯한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가서. 그리고 벼룩나무 만지면서 또 아름다운 꽃도 만지면서, 그죠? 그렇게 했을 나무는 아직도 살아서 율곡의 향기를 그대로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나무가 상당히 고목이다 보니 상당히 또 운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바로 뒤쪽에는 또 600년 된 율곡매가 있습니다. 매화나무, 율곡매가 있어서, 그 매화나무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사임당이 그 맞달을 이름을 매창이라고 짓습니다. 매화매자 해서 매창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오죽헌에서는 오죽헌의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에 율곡 선생 시절 당시에 나무도 이렇게 있었던 것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또 많은 좋은 그 보고 느낄 거리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오죽헌은 율곡 선생의 그 이종사촌인 권처균이 그 외할머니한테서 상속을 받아서 소유는 권처균 소유로 이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오죽이라는 것은 까만 대나무. 우리가 보통 대나무는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대나무 줄기가. 근데 이 대나무는 까마귀처럼 검다 해서 까마귀 오자 써서 오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셔서 보시면 집 주변에 오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죽헌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해서 갖게 됩니다. 별채를 들어가서 옆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은 바로 그 사랑채와 안채가 나옵니다. 바로 사랑채가 나오고 그 사랑채 뒤편에 안채가 나옵니다. 사랑채도 아주 소박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만 오히려 안채가 더 화려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채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 옆에 작은 별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사랑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미음자 구조를 갖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신사임당이 결혼했어도 여기서 오래 머물면서 친정 어머니죠. 어머니를 모시고 이래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신사임당의 발걸음거리가 동선이 부엌에서 이 방으로 저 방으로 이렇게 다닌 그런 동선을 한번 상상을 이래 해보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대를 지금 넘나들면서 옛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여행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가시면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앞쪽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작은 그 현문이 있습니다. 현문을 들어가게 되면 작은 아주 앙증맞은 건물이 있습니다. 어제각입니다. 어제각. 임금님이 만들어서 주신 그 건물인데요. 왜 임금님이 율곡 선생한테 만들어 주냐? 그것도 한참 후에 정조 임금 때, 정조 임금이 강릉 오죽헌에 가면 율곡 선생이 어릴 때 쓰던 벼루와 그다음에 율곡 선생이 지은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뒤에다가 글을 써서 벼루 뒤에다 글을 새겨서 내려보내고 그다음 책 경몽요결에는 정조 임금이 자신이 또 서문을 써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잘 보관해라 해서 어제각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건물인데 그 가시면은 그 율곡 선생의 경몽요결과 그 벼루 어릴 때 썼다는 벼루를 이렇게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폐가 4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폐가 4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액권 두 개가 신사임당과 율곡입니다. 모자가 고액권 4개 중에 2개를 차지합니다. 세계 화폐 유래사상 없는 참 획기적인 그런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위인이라는 의미겠죠.
율곡 선생의 그 오죽헌 유적지 오죽헌에서 가까운 곳에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운 곳에 경포대 모르는 분이 안 계시죠. 그래서 간혹 물어보면 못 가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뜻밖의 제가 물론 아주 드물게지만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조선 선비들의 아주 대표적인 유람지입니다. 오죽하면 송강정철이 조선 중엽입니다만 선조 때입니다. 송강정철이 율곡 선생하고 동갑내기입니다. 그리고 동시대 같이 이제 정치도 했죠. 송강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을 때 관동 그 유람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경포대에 들러서 경포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곤 했습니다. 이 경포대는 또한 조선 초에 알렴사로 지방 순찰 나갔던 알렴사 그 박신 선비가 여기서 또 그 강릉의 명기 홍장과의 아주 달달한 러브 스토리가 있었던 것이 바로 또 경포대입니다. 이 경포대에서 홍장과의 너무나 아름다운 첫눈에 반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홍장의 그 뭐랄까요 빠져서 지방 고을 순찰을 이제 하고 나서 다시 만나자 했는데 만나고 지방 순찰을 그 순시를 다 돌고 다시 강릉에 오니 강릉 부사가 직구전 강릉 부사가 장난을 칩니다. 예, 홍장이 죽었다고 장난을 칩니다. 이 박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박신을 위로해 준답시고 경포대에서 술잔을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 호수 저쪽 한편에서 아리따운 여성의 노랫가락 소리가 들리면서 배가다가 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박씨는 진짜 슬픔에 빠져서 술도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배가 가까이 와서 보니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홍장이었습니다. 아니 죽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냐. 예, 그 강릉 부사가 골려주려고 그러니까 더 기쁜 만남이 됐죠. 그렇게 해서 같이 서울로 데려가서 살았답니다. 그러니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이 이 박신과 홍장의 달달한 러브 스토리를 얼마나 로망으로 삼았겠습니까? 많은 선비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꼭 경포대에 가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스스로들 하고 갑니다. 그만큼 유명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경포대에 가면은 그 박신과 홍장, 그 명기 홍장의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그 동상, 작은 미니 동상으로 만들어서 쭉 스토리 담아서 이렇게 10개 정도 이렇게 쫙 진열해 놨습니다. 그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낭만적인 여행지가 바로 경포대입니다. 경포대는 또한 율곡 선생이 어릴 때 그 10살 때요. 10살 때 경포대 부라는 그 시를 지어서 아주 10살이 지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문장이거든요. 사계절을 노래한 그 시를 지어서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율곡 선생의 경포대 부도 거기에 걸려 있고 해서 우리가 가서 시원한 바람 참 시원합니다. 거기 솔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풍류도 즐기시고 강릉 경포대 이 시원한 가슴을 확 트이는 그런 풍경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경포대는요, 지금도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습만 봐서 지금 현재 모습 경포대가 넓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조선시대 그 율곡이나 그 송강정철이 봤을 때의 경포대는 지금의 3배 되는 경포대입니다. 엄청 컸죠. 그러니까 지금 둘레가 4km입니다. 당시에는 12km였습니다. 12km.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호수가 많이 매립이 됐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또 우리 또 쌀이 필요했을 때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또 자연, 이 습지가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요즘처럼 환경, 이 기후 변화 이것이 또 이런 시대가 왔을 때는 더더군다나 또 습지의 중요성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매 순간 그 순간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취한다고 하지만 또 한 시대가 지나면 그것이 역으로 우리한테 또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게 반면교사로 새길 수 있는 것 또한 경포대 여행의 하나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포대에서 또 가까운 곳에 우리가 강릉에 가볼 만한 곳이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바로 선교장입니다. 선교장. 선은 배선자고 교는 다리교자입니다. 배다리, 예, 배다리입니다. 왜 배다리냐? 이곳은 지금은 호수가 아닌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포대가 12km, 둘레가 12km였을 때 이 집 앞까지가 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바깥으로 나가려면 배다리가 있어야 나갑니다. 배로 다리를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장입니다. 이 집 이름이 선교장입니다. 이 선교장은 조선시대 지금 현재는 300년 된 우리 전통 한옥입니다. 조선 세종대왕의 그 바로 위형이죠. 효령대군. 효령대군의 11세손 그 후손이 이내번 선생이라고, 이내번 선생이 1700년대에 여기에 입촌해서, 이 마을에 입촌해서 집을 지어서 그 후손들이 더더욱 발복을 해서 엄청나게 한 집이 아니라 완전히 동네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집 자체가 한 사람의 집이 동네 하나의 규모로 이렇게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집 자체가 동네 하나의 규모로 됐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그 늘린 재산은요, 강릉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양양까지, 밑으로 남쪽으로 동해 삼척까지, 서쪽으로는 대관령 넘어 평창까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벌 중에 이런 재벌이 없죠.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부자였냐면은 아닙니다. 처음에 정말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예, 간단합니다. 베풀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아니, 베풀어서 부자가 돼요? 맞습니다. 이 집의 철저한 가훈, 철저한 핵심 가훈이요. 예, 바로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 없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예, 없어도 콩 한 조각도 베풀다 보면은 콩이 2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선교장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정말 뭐라 할까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주 전형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가 그 철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가셔서 느껴보시는 것이 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 곡식도 베풀고, 금강산, 조선 선비들은 금강산 유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금강산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험한 산을 갔다 오면. 그럼 여기 와서 며칠간 또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쉽니다. 이럴 때 숙박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와,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예. 가난해서 그 백성들 구휼해야 할 때 쌀가마를 실어 가서 구휼하고, 그러니 그 백성들의 백성들이 흠모하고 그런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 됐죠. 그것이 선교장을 더더욱 부자로 만들어준 요소가 됩니다. 그런 철학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은 그렇지만 벼슬을 하려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완전 도가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랑채 이름도 열화당입니다. 열화당. 열화당은 도연명이 은둔의 그 도연명이 열친척지정화라는 그 시구절, 열친척지정화, 거기서 열화를 따와서 열화당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열친척지정화라는 말은 반가운 사람끼리, 친척끼리, 반가운 사람끼리 오손도손 정다운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벼슬길에 나가서 내가 뭐 높은 벼슬에 올라가고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학문은 하되 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도가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살겠다. 예, 그런 선비들이 바로 이 집의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또 그 조금만 그 근처 이동을 하면은 그것도 잘 아는 허균 허난설원 허균의 그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생가가 있죠. 바로 그 초당동이라고 하는데, 초당 순두부 들어보셨죠? 초당 순두부 솔숲이 우거진 곳에 바로 이 생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그 조선 선조 때 동인 서인이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조선 선조 때 동인과 서인 이제 파벌이 조성이 되는데, 이때 동인의 그 영수가 됩니다. 아버지는. 그렇지만 아버지와 그 형 그 허봉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그 율곡 선생하고 아주 정치적인 정적 관계가 또 됩니다. 안타깝게서리 같은 강릉 동양인인데 어떻게 또 그렇게 갈랐었습니다. 뭐 율곡 선생은 자신이 그 당파 싸움에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어떻게 후학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서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인과 서인 이 대척점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허봉이 그 허균의 맏형이죠. 뭡니까? 허봉이 아닌 그 허균의 형제가 그 율곡 선생하고 대척점에 섰는데 율곡 선생을 탄핵하고 이런 정치적인 아주 갈등까지 빚게 되고 뭐 서로가 안 좋게 그렇게 동양 인끼리 더군다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몰락한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균의 그 집안이 아버지와 형도 그랬지만 허난설원도 결혼을 해서 남편 김성립이 항상 바깥으로 겉돌고 자신은 시어머니한테 호된 시집살이를 하고 하다 보니 너무나 괴로운, 어릴 때부터 이 문학소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8살 때부터 시를 쓰고 신동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 결혼이라는 그 아주 갇힌 생활을 하다 보니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어린 딸과 아들도 죽고 뱃속에 있는 그 아이까지 유산을 하는 이런 그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한 번은 내가 27살에 뭐 죽을 것이라는 암시하는 시를 남겼는데 실제로 그때가 5년 전이었거든요. 죽기 5년 전이었는데 22살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27살에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런 참 섬뜩한 예언까지 했던 허난설원이죠. 누구보다도 참 슬퍼서 그 누이에 그러한 아름다운 시를 시집을 엮으려고 했던 허균이 또한 뭐 정치적으로 결국은 허균도 상당히 좀 당시 시대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허균 역시 불교에 심취했고 그다음에 늘 임지로 나갈 때마다 기생을 데리고 나가서 파직당하고 불상을 모셨다 해서 파직당하고 서얼들하고 어울렸다 해서 또 공주 목사에서 파직당하고 뭐 수시로 파직당하고 그렇게 파직당한 사람을 또 다시 기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뭔가 쓸모가 있다는 거였죠. 쓸모 있어서 데려왔는데 항상 또 이 이단적인 행동을 하니 파직하고 또 데려와서 파직하고 또 데려와서 파직하고 그것이 허균의 또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또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이 여러 정적들하고 있으면서 결국 안타까운 온몸이 찢기는 형벌을 받아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그 가족이 결국은 그 정치적인 희생물이 그렇게 됐습니다. 뭐 자신이 그런 뭐 벌을 자초했던 아니면 좀 그 뒤집어 썼던 간에 어쨌든 그 정치적인 화를 이제 입게 됐습니다. 안타깝죠. 홍길동의 그 저자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허균처럼 뭐 시대에 뭐 그렇다고 뭐 조용히 살아라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또 자기의 그 주장이 강해서만은 또 행복할 수는 없지 않나.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그 스텝을 조절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강릉에 강릉 뭐 당연히 경포대 바다가 유명하죠. 그런데 저는 경포대 바다도 유명하고 아름답고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포대 바다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안목해변이라고 있습니다. 안목해변. 경포대 바다는 모든 사람이 찾아온다면 그쪽으로 찾아오지만 안목해변은 정말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여기 또 로맨틱한 해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요즘 커피 거리로, 강릉은 좀 꽤 한 10여 년 전부터 커피의 고장으로 상당히 이제 그 어떤 명성을 갖게 됐죠. 강릉이. 원래 이 안목해변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안목해변은 그 자판기가 몇 대 놓여 있을 정도로 그냥 한적한 그 해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카페로 이렇게 번창한 그런 이국풍을 자아내는 뭐 그리스 해변 같기도 하고요. 그리스의 그 건물 같은 그 풍의 건물도 짓고 카페를 이렇게 가면서 쭉 다 해변에 카페가 즐비하고 있으니 누구나 그곳을 찾아와서 커피를 즐깁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커피
즐기지 않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많이 찾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이제 그러한 커피, 자판기 커피가 있던,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다방 커피라든가 믹스 커피, 그게 커피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80년대 후반에 이제 오늘날 마시는 그 드립 커피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우리 선보였죠.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그 바리스타, 최초의 바리스타가 또 강릉으로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면서 강릉이 커피 도시로 이렇게 이래저래 해서 커피 도시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가 또 생소한 곳을 강릉을 여행을 했는데요. 제가 갔을 때가 6월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6월이면 어쨌든 덥지 않습니까? 요즘 6월이면 상당히 덥습니다. 그런데 이 해발 1000m가 되는 대관령, 그 대관령의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안반대기라는 곳입니다. 안반대기. 이름도 특이하죠. 안반대기. 이 안반대기는 안반덕이라는 떡 맺히는 뭐죠? 받침, 그걸 이제 안반덕이라고 하는데, 그 안반덕 모양을 닮았다 해서, 땅 모양이 그걸 닮았다 해서 안반덕이 해서 안반대기가 되는데, 원래는 이게 하전민들이 들어와서 개척한 땅입니다. 그 하전민들이 들어와서 1960년대에 들어와서 누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리가 없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일구죠. 개척을 하죠. 그래서 하전민들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면 고냉지 배추라든가 이런 여름 막 지나고 이제 가을에 가면 이제 고냉지 배추가 이제 출하가 되겠죠. 이러한 가면은 아주 시퍼런 배춧잎이 아주 또 장관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주 배추 전에였기 때문에 그 광경은 보지 못했는데 한번 다시 갈 겁니다. 그런데요, 그 6월 달에 갔는데 저녁 때 되면은 춥습니다. 추워서 뭐 긴팔을 입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밤에 잘 때 난방하지 않으면 못 잡니다. 그 정도로 요즘처럼 기후 변화 시대에 기후가 올라가고 여름에 무진장 뜨겁지 않습니까? 이럴 때 특히 여행을 하면 좋을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먹을 수도 있고 숙박도 할 수 있습니다. 파란 고랭지 시절에 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안반대기라, 화전민의 터전 안반대기라는 것도 강릉에, 우리가 흔히 강릉에 가면 늘 가는 데만 갈 것이 아니라 이런 데도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해보시면은 참 사람들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이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릉 시내에서는 우리가 좀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바로 주문진이라고 있습니다. 주문진도 워낙 많이 이제 들어본 지명이시죠. 강릉 자체가 동해안이니까 싱싱한 해물이 해산물이 많이 이렇게 모이고 시장을 형성한 곳이 바로 또 주문진입니다. 이 주문진에는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각종 뭐 싱싱한 어류라든가 뭐 어패류, 각종 해산물, 이것을 우리가 가게들마다 정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뭐라 할까요? 살아가기 위한 어떤 아주 열띤 경쟁, 치열한 장사 어떤 그런 풍경, 이것도 참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거 구입도 할 수 있고 구경하는 것 자체가 또 견문도 넓혀지고 해서 주문진 그 시장이 많습니다. 뭐 주문진 수산물 좌판 풍물 시장이요. 요즘 아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좌판 풍물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주문진 항에 바로 있죠. 그다음에 주문진 수산시장, 이건 재래시장, 그다음에 건어물 시장, 뭐 주문진 종합시장. 그 일대만 해도 시장이 뭐 몇 개가 그냥 이렇게 연결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돌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또 아름다운 해변, 드라마 촬영 장소가 또 곳곳에 있습니다. 주문진 해변가에 곳곳에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방탄소년단 BTS 앨범 자켓 사진 찍은 곳도 향호 해변이라고 해서 주문진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평일에도 가봤지만은 평일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 워낙 많아서 참 차 대고 이렇게 제대로 마음 놓고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평일에 가면 그나마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주말에는 고생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주문진의 아름다움까지 이렇게 만끽을 하신다면은 강릉 여행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릉 여행은 어쨌든 뭐 주문진까지 해서 쭉 여행하고 커피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은 아까 우리가 논어 여행의 그 첫 취지처럼 견득사의 이 문구 하나만 우리가 잘 새겨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그 하나의 오점 때문에 인생 잘 살아온 인생이 통째로 정말 이 먹칠을 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강릉을 여행하면서 율곡 선생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 또 공자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잘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강릉의 견덕사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우리가 논어 여행을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곳으로 여행을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